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 문학개념어 6쪽에 있는 과제, 서답형 문제에 해당하는 설명 영상이고, 지금 학원에 아무도 없어요. 이 강의실에도 저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영상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요새 마기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우리가 혹시라도 마스크 벗었는데 여러분이 저 못 알아보면 그것도 조금 웃은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스크를 벗고,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찍어봅니다. 그리고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 이 과제풀이 영상이 30분이 넘지 않게끔, 30분을 넘기면 제가 아이스크림 쏜다는 공약을 했죠. 그래서 30분을 넘기지 않고 이 영상이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되도록이면 이 영상을 볼 때 배속 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배속으로 듣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다 보면 이 강의를 볼 때 그냥 나는 빨리 듣고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수업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1배속으로 듣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 영상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을 들을 때에도 똑같이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강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배속을 좀 빠르게 하는 거, 1.5배속, 심지어는 1.75배속까지도 빨리 해서 이제 강의를 보는데, 그거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말소리를 이해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제대로 공부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볼 때도 되도록이면 무조건 1배속으로 배속 조정을 하지 않고 강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과제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는 문학개념어 6쪽이에요. 문학개념어 6쪽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문제, 단가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고전시가잖아. 그래서 고전시가를 우리가 딱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주간 테스트에서도 매번 묻는 거잖아. 한번 떠올려 보고 진행을 하죠. 이 고전시가는 한 줄씩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을 봐도 특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목보다는 이제 한 줄씩 보면서 현대시랑 똑같아.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따지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짐작하고 추론하고 추측하고, 그것이 이제 고전시가를 감상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고전시가 5주제라고 해서 5가지 주제의식을 다시 이제 기억하기로 했던 거잖아. 내가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했다면 고전시가 5주제와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첫 번째 고전시가 5주제 첫 번째는 유교적 이념이었죠. 충효절,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제 고전시가 5주제를 이제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게 떠올라야 돼.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니까. 다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외우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지금 첫 번째는 유교적 이념, 충효절. 두 번째는 자연친화. 자연친화 할 때는 꼭 뭐까지도 생각을 하자.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판단해보자. 세 번째는 사랑과 이별. 네 번째는 삶의 애환,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생활감정. 다섯 번째는 사회비판. 이렇게 고전시가 5주제와 관련 맺을 수 있는 것까지 해주는 것이, 내가 고전시가를 적절하게 감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지금 그 측면에서 여기에 있는 거를 해볼게요. 봅니다. 창밖에 새우 오고, 한자가 나타날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로 풀어야 돼. 그냥 이 새우라는 단어 자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풉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새자는 모를 수 있어. 몰라도 돼. 근데 뭐는 알아야 돼. 요 우자는 알아야죠. 요 우는 비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창밖에 비가 오고, 이게 한자어를 해석하고,
이게 고전시가를 쉽게 이해하는 방식이다. 해야 돼. 저 이 단어 아는데요. 이 한자 아는데 아니야. 그래도 풀어서 접근을 하자. 창밖에 비 오고 뜰가에 제비 나니 한주씩 보고 접근하기로 했던 거지. 그럼 화자는 비 오는 날에 뭐하고 있다? 제비 보고 있다. 끝. 계속 적객의 회포. 여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 이거는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객 봤더니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래. 끝났네. 귀양살이 유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는 제비를 통해서 뭐가 생각이 난 거겠어? 유배하는 삶의 힘겨움 혹은 유배하는 삶과 관련된 어떤 반응을 드러낸 것. 이렇게 접근하면 끝. 회포. 적객의 회포 마음은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를 보고 여기서의 비자. 지금 비자 알면 좋은 건데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봐. 우리는 아는 걸로만 해석하기로 했어. 모르는 거는 그냥 건너뛰어 삐리리야. 저 제비 삐리리를 보고 한숨 겨워 하더라. 이 한숨이라고 하는 거 물론 감정과 관련되는 표현은 아니죠. 감정을 드러내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한숨을 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긍정이라는 거야, 부정이라는 거야? 그렇지, 부정이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 적객의 회포는 마음이야? 이런 거. 이 한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회포라는 말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죠. 물론 여러분들이 회포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야. 좀 어른들이 많이 쓰기도 하지. 그런데 결국 생각해봐. 문학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들은 다 누가 쓰냐? 어른들이 써.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휘력을 여러분들도 갖추고 있어야 제대로 읽고 제대로 풀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 계속 봅니다. 저 제비 비비를 보고 한숨 겨워 하고 있구나. 그러고 있으니 지금 귀양살이의 한숨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거잖아.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이제 드러낸 작품으로 접근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수입니다. 그래. 여기에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합시다. 이렇게 시조가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연시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시조의 경우는 첫 번째 수에서 파악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어 붙여가는 것. 일종의 현대시의 1년, 2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첫 번째 수에서 파악한 이 주제의식이 다음 내용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연시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앞에서 확인한 이 화자의 정서를 갖고선 그 다음 수도 볼게요. 적객이 벗이었어 공량에 공량 확인해야지. 그래. 이 두 기둥이래. 기둥의 공간 나무래. 어쨌든 나무에 제비로 있구나.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뭐하고 있어? 제비 보고 있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그럼 여기서 종일 하는 말, 하루 종일 하는 말. 그러면 이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인지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수업 중에 시조를 볼 때는 시조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시감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가 핵심적인 그 성분, 핵심 성분을 빼고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즉 압축과 생략을 많이 하는 것이 시조야. 이 압축과 생략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다? 그래. 시 감상의 시작이지. 그러니까 시조를 많이 공부하는 것이, 시조를 많이 보고 지금 여기에 빠진 표현들을 채워 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다시 제비 보고 있어. 그럼 제비가 뭐라고 하는 거겠지? 여기서 종이 하는 말은 화자가 하는 말 생각해봐. 이거를 만약에 화자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종이라는 말이 화자가.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해. 또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 대상은 제비랑 화자밖에 없죠. 그럼 이 하는 말이 제비가 하는 말이냐? 혹은 화자가 하는 말이냐? 이거야, 이거. 이게 국어에서 요구하는 사고력, 문학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라고. 자꾸 이렇게 따져보는 거. 어집어, 요거 외우세요. 어집어. 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집어. 아, 내 품은 시름은, 요거 시름 나왔다. 요 시름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말이지. 다시, 한숨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말이 아니야. 다만 한숨을 통해서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있구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 시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얘는 근심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고전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어집어. 아, 내가 품은 시름은 널보다 하노라. 이거 하나도 기억해야겠네. 널로만 하는구나. 이 하다는 많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시가에서 하다는 많다. 지금 첫 번째에서 한숨 쉬는 거랑 그 다음에서 지금 시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결국에 똑같지? 여기선 다만 앞에서보다 너보고 한숨 쉬었는데 여기선 너보다 더 많아. 너보다 더 많아. 그럼 너보다 더 많다는 얘기는 제비도 뭐라는 거야? 제비도 지금 한숨 쉬고 한숨 쉴 수 있는 상황이다. 시름이 있다. 그거 누가 생각하는 거야? 화자가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처리해볼까?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가? 내 품은 겉으로 드러나 있고, 이렇게 쓸게요. 겉. 화자의 정체. 그래, 적객. 화자의 정체는 적객이에요. 귀양살이하는 사람. 그럴 때 화자의 정체를 바탕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의 주제는 귀양살이의 어려움, 귀양살이의 힘겨움, 귀양살이의 근심, 귀양살이의 걱정. 끝. 이 정도만 보면 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7쪽이에요. 못 위의 잠. 이번에는 현대시야. 제목을 보고 못 위의 잠. 못 위에서 누가 자나? 그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로만 가득 차고. 아, 지금 화자는 제비집 보고 있구나. 어미는 이제 제비집을 보고 있고 어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제비 가족 정도로 처리해주면 되겠네.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그 못 위에서 자는 것도 누구라고 생각해야겠어? 아, 제비가 자고 있나 봐. 됐지? 그러니까 지금 지붕 아래에서 하나의 제비 가족을 보고 있는 거네. 지금 앞에 거와는 조금 달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는 물론 거기에서도 제비를 봤죠. 그런데 그 제비를 통해서 그 인간의 삶을 드러냈던 건 아니야. 제비를 통해서 그냥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 제비 자체가 귀양살이하는 사람 뜻하는 건 아니었잖아.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화자는 뭐하고 있다? 제비 가족을 보고 있고, 그 제비 가족은 뭐하고 있어? 자고 있어.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놓았을까요? 못하나. 지금 이제 제비집 보고 있고 제비집 옆에서 못하나 보고 있네.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밥을 지냈을까요? 아비. 제비 아빠가 되는 거죠. 제비 엄마가 되고. 아, 지금 제비 집에서 엄마는 이 아이들을 보듬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고, 그 옆에서의 못 위에서는 지금 아비제비라고 누가 생각하면, 실제로 그게 아비제비인지 어미제비인지 어떻게 알겠어? 화자가 생각하는 거지. 그걸 보고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됐어? 지금 엄마, 아빠, 지금 제비를 통해서 문제 볼까요? 대상은 누구인가? 제비가 대비 같고, 대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 즉 이 제비를 뭐로 바꾸자?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바꾼다면, 그 다음에야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제비 가족 자체인 것인지, 아니면 엄마인지, 아니면 아빠인지 생각해보자.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밤을 그 옆에서 지낼 수 있었겠다, 없었겠다? 없었다.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이봐,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 누구야? 아비지.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눈이 뜨겁다는 거. 여기서 불을 갖다 댔나? 아니지. 지금 눈물 날 때 열나잖아.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물들은 일단 체온을 바탕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이 되면 따뜻함을 느끼거든. 여러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을 했겠지만, 우리 추울 때 오줌 누면 어때? 몸 부르르 떨잖아. 그만큼의 체온이 온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눈이 뜨겁다는 얘기는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안구의 습기가 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참 감수성이 대단하지. 제비를 보고 울고 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초점이 되는 제비는 엄마 제비, 다른 제비, 아비 제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누구야? 아비잖아, 아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통해서는 바로 말하고자 하는 실제의 대상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대상의 특징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아버지가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지.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그 같은 공간에, 비좁으니까 물론 같이 있고 싶긴 하겠지만 조금 여유로운 공간을 위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아버지의 희생 혹은 아버지의 헌신, 이거를 바로 제비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가 또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들으면 바로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헌신, 혹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여기서의 제비는 단순 제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아버지는 가까운 사람이잖아. 그 제비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처리해 볼 수가 있겠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인후행. 제목 봐도 이게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한 줄씩 보도록 합시다. 고양이 죄 생각할수록 악독하기 짝이 없어. 지금 고양이에 대해서 지금 악독하대. 그러면 화자는 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부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네. 지금 고양이 보고 있고 고양이는 부정적이야. 칼자루 빼어들고 1000벌이라도 내리고 팔아. 똑같은 내용이죠. 1000벌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고양이가 지금 싫어. 하늘이 내 놈, 여태까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내 놈은 고양이를 말하는 거지. 하늘이 내 놈 만들 때 무엇하려고 내셨더냐? 너더러 쥐 잡아서, 너더러 고양이더러 쥐 잡아서 백성 피해 없애라 했지. 지금 고양이를 통해서 뭘 제시하는 거야? 이 백성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바로 양반들, 관리들이 되는 거네. 그런데 그런 양반들, 관리들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야. 왜? 이 쥐를 잡아서 없애라고 해야 되는데 피 없애라 했지. 들쥐는 구멍 파서 어린 나달 숨겨두고 집쥐는 온갖 물건 안 훔치는 것이 없어. 백성들은 쥐 드릇살에 나날이 초체해 가고 기름 말라 피 말라 피골까지 말랐다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쥐가 들끓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고양이를 부정적으로. 그럼 이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바로 뭐겠어? 얘가 되는 거지. 고양이가 부정적인 이유는 쥐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은 뭐다? 지금 고양이 제외하는 바로 쥐가 되겠고. 이 쥐가 뭐하고 있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대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은 탐관오리 혹은 부패한 관리, 양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대상의 특징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의 주제는 바로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비판. 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왜냐면 양반은 지배계급이잖아. 됐어요?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했지만 그 전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시를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그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잖아. 지금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여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아, 내가 제대로 봤구나. 아,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공부하는 거라고. 이게 생각하는 거고. 오케이? 계속 봅니다. 마지막 쪽이네요. 아, 충분히 30분 이내로 끝낼 수 있겠다. 아, 여기 인호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호는 고양이를 말하는 이제 한자 표현이고, 행은 얘는 원래 이제 한시입니다. 한시. 한시의 한 종류를 말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 뜻이 무슨지 이제 궁금할까봐 넘어갑니다. 우리 동네 구자명시. 이건 뭐 제목에서부터 다 알 수 있겠네. 구자명시에 대한 얘기겠지. 그런데 이제 구자명시는 생각해봐. 가까울까 멀까?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름은 최소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어머니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게 가까운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한번 보자.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가 오르기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구자명씨 자고 있는 걸 보고 있네. 경기도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누가? 구자명씨가. 착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천처럼 돌고 있는 구자명씨. 지금 이제 졸고 있는 구자명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문제를 통해서. 대상은 누구냐? 구자명씨죠. 대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은 뭘까? 지금 구자명씨라고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했지만 얘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맞벌이 부부래.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제 여성이 바로 실제 대상이 되는 거고, 이 대상의 특징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맞벌이 부부는 남편도 일하고 이제 아내도 같이 일하는 걸 맞벌이 부부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이 버스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그냥 푹 자고 있는 거잖아. 옆에서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만큼 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나 남편도 일하고 이제 아내도 일하고, 그럼 이제 집에 돌아왔어. 그럼 이제 집에서의 일도, 물론 바깥에서의 일도 있겠지만 집 안에서의 일도 있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맞벌이 부부니까 서로 나가서 똑같이 일하는데 집에서 와서도 똑같이 나눠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눠서? 똑같이 힘든 거잖아. 그런데 콕 집어서 지금 이 구자명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물론 아이가 아직도 어리긴 하죠. 그 가사 생활을, 가사 노동을, 가사 활동을 누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바로 구자명씨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이렇게 버스에서 졸고 있다는 거지. 더군다나 이렇게 계절의 변화, 진달래가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주변의 풍경이 아름다워도 그거에 눈 돌릴 틈도 없이, 여유도 없이 지금 버스 안에서 졸고 있다. 자고 있다. 그만큼 힘들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단순히 아니지. 집에 와서의 가사 활동, 가사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 물론 이게 이제 작품의 일부를 끊어온 거야. 이 뒤에 보면 제가 얘기한 것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봐서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일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 아니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마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맞벌이 여성의 힘겨운 삶,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마지막입니다. 시조네요. 이 작품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음아 너는 어이 매양 늘이야. 마음아 너는 어이 매양 늘 젊었느냐. 지금 마음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생각해봐. 이거 누구의 마음일까? 누구의 마음에게 물어보는 걸까? 내가 늙을 때면 너희들 아니 늙을 거냐? 여기서의 너 당연히 마음이죠. 근데 이게 이 마음 누구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왜? 내가 늙으면 너도 늙는다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서의 마음은 내 마음이네. 내 마음. 결국 누구를 대상화하고 있니?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성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너 쫓아다니다가 봐봐. 너는 젊고 나는 늙었어. 너는 젊고 나는 늙었어. 그래서 너 쫓아다니다가 남 웃길까 하노라. 내 마음, 나의 뭐야? 내가 젊음에 대한 아니죠. 젊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게 되겠네. 너를 쫓아다니다가 젊음은 나는 지금 늙었어? 그렇죠. 난 늙었지. 여러분들은 젊고, 여러분들은 어리고, 아직 뭐 여러분들에게 젊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리고, 나는 늙고. 그런데 재밌는 건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비슷할 건데, 이제 몸은 늙은 거 확실하게 느끼거든. 20대랑 이제 나의 20대 때랑 지금의 나랑 보면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걸 느껴. 그런데 몸은 그런데 내 정신이라든지 내 마음 이런 것들은 아니야. 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나 혹은 20대나 30대들처럼 막 그런 젊음을 누릴 수 있고 그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근데 생각해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갔어. 20대 초반에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딱 가봐. 어떻게 돼? 그냥 개쪽이죠, 개쪽. 물론 받아주지도 않겠지. 그런 거야. 내가 그런 자리에 가면 나를 보고 피식피식 될 거라. 저 꼰대, 저 늙은이 여기 왜 왔어? 여기는 막 물 관리도 안 하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지. 내가 너무 젊음을 추구하는 거 안 되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성찰. 또는 얘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대상은 무엇인가? 마음이야. 내 마음. 그 다음 대상의 특징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의 주제는 젊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성찰 혹은 반성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럴까? 나 한때 젊었어. 더 이상 늙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는 마음은 항상 그대로인데 20대에도 갔고 막 그런데 몸은 늙어가고 그렇다고 그거 쫓아갈 수 없고 그러면 늙는 것에 대한 한탄, 늙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정리해 볼게요. 젊음 추구에 대한 성찰 혹은 반성. 그래서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늙음에 대한 한탄, 아쉬움,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제 진도 상황을 좀 고려해서, 나는 뭐 수업 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진도가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진도 상황에 맞춰서 혹시라도 이렇게 뭐 서답형 문제라든지 혹은 수능형 문제가 좀 수업 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고생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고생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는 시간이긴 하지만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좀 집중해서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과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어. 안녕.